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도의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살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송모 씨 측이 DNA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60대 남성이 중고차 사기 집단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10여 명에게 중고차를 강매한 일당 26명을 붙잡았습니다. 소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염전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에 사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했던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 이후 여권과 야당은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노형욱,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 이 3명에 대해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금요일까지 여지는 줬지만 이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여야 충돌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오늘 무산됐는데요. 청와대와 여야 모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점점 기류가 강경해지고 있는 청와대 소식부터 장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코로나 국난 위기 상황이니만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딸 가족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노영욱,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한 명씩 장점을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나흘간의 시간을 더 준 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해도 3명 모두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3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이들 후보를 다 지키긴 어렵다는 기류가 흘렀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 청와대의 강경 모드에 고심이 깊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장관 후보자 지명 처리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일부 재선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별개로 결단해야 한다거나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청와대의 당내 부정적 기류를 전달했는지 묻자 선을 그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당초 당내에서는 모두 임명하긴 어렵다. 이래서 임명 낙마 가능성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옹호 발언 이후 입장이 어정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정리 대신 묻지마 반대는 정치 후퇴라며 야당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 의원들은 기대를 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던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며 모두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했던 말까지 들춰내며 오기 정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대통령의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의 후보자들이 부적격인 건 야당 때문이 아니라 가족 동반 출장,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의 비위 때문이라며 지명 철회를 다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야당 대표 때와는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그 청문회 결과 거기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이제 부적격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존중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은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습니다.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인사청문회가 무한주기식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발언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이매숙, 박준영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검찰로 가봅니다. 이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하면서 이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 지검장이 오늘도 출근한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공태현 기자, 이 사상 초유의 현직 중앙지검장 기소가 임박했는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검찰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소 전 밟아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내는 등 형식적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절차가 곧 마무리될 거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기소를 위한 검찰 내부 논의는 이미 마무리됐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검은 이 지검장 혐의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정상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출근 때 이용하던 지하주차장에 취재진이 몰리자 검찰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검장은 내일도 사무실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되면 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장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 검사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검찰 안팎에선 적어도 이 직무에서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내자 검찰 내부에선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기소된다면 법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라며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법정에서 후배 검사가 현직 검사장의 죄를 따지고 검사장은 반박하는 검찰 집안 싸움이 국민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지검장의 공소 제기는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시로 발령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이지검장의 범죄 혐의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했는데 대검찰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이유를 들어 이지검장을 최소한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검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지검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윤 지검장 거취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 기소된다고 다 직무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이 지검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이 수사를 한 검찰을 탓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로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자세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즉각적인 직무 배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소와 직무 배제는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모두 직무 배제되진 않는다고 한 겁니다. 검찰이 맡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지휘체계 등 짚어야 할 게 많다는 말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이동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화를 고려한 인사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 이 지검장 본인 외에 또 있는데요.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 수사는 검찰이 해도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이윤우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 3월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테니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닷새 전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수처는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내부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런 시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수처가 어제 공개한 1호 수사 사건도 논란입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감사원 조사가 끝나 경찰로 넘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겁니다. 수사 역량 부족을 지적받는 공수처가 쉬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골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진상조사는 됐는 거니까 수사의 부담도 들 뿐만 아니라 기소의 부담도 드는 거죠. 게다가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치면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혹을 떼려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가 대려 이 혹을 붙인 꼴이 됐는데 그야말로 사면 초과죠. 네, 이성윤 지검장 오늘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위기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검찰이 아닌 외부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신청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하지만 어제 표결 결과 이 8대 3으로 검찰의 기소 의견에 손을 들어줬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법상 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이 징계 판단 등을 위해서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전에 스스로 거취 결단을 할 때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사퇴 요구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제 비공개로 진행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최주영 기자가 좀 취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또 수원지검 수사팀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였던 것입니다. 이 검사장 측은요,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기소할 상황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반면 수사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할 시점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수심위에서 검찰 수사팀은 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 개혁, 이 단어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이 소신을 지키며 일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필요한 검찰 개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성윤 검사장 사건처럼 수사 지휘를 빙자한 수사 외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설득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반면 이성윤 지검장도 사실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어제 출석을 했어요. 네. 이 지검장이 준비해온 그럼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검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당시 검찰총장에게 모두 보고한 사안이고 관련 지시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의 대지를 받을 의사도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소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팀은요, 문무일 총장 부분은 이 서면 조사 등으로 이미 확인을 했었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어제 수사 종료에 찬성했었던 위원 수와 또 기소에 찬성했던 위원 수가 각각 8명으로 같았었는데 이들이 주도해서 수사팀이 주장한 수사 종료와 기소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제 이 지검장을 친정부 성향이라고 표현하고 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지검장의 행보를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검장의 이력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냈었던 이성윤 지검장. 사실 이전 정권에서는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핵심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지금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랐는데 전현직 정부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고 관련 수사팀 역시도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결론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사실 끝내 무혐의 처분 승인을 안 내준 걸로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더 남아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2019년 발생했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는요. 크게 두 갈래, 양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수사팀에 대한 이 외압 행사 의혹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이 지검장이 기소가 될 경우에 재판에서 향후 가려질 전망이고요. 또 다른 부분, 바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관여 혐의는 이규영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시도를 보고받았다고 알려진 김호수 현 검찰총장 후보자와 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 지검장 기소에 큰 산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김 후보자와 또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4차례나 했죠.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혼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 드디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맞아도 출산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고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재판 중에 있었던 발언인데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송모 씨입니다. 출산 인정 아직 인정 안 하십니까? 여성이 억울하세요? 오늘 재판에서 송모 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차례 유전자 검사를 받고도 줄곧 부인해오다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아이를 바꿔치기에 빼돌렸다는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관되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면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반면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혈액형, 신생아 체중이 어느 순간 줄어든 점 등을 들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출산 사실을 증명하고 아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검찰과 석 씨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양육하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 씨의 딸 김모 씨에 대해선 지난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입양된 지 1년도 안 된 2살 아이를 뇌의 3분의 2가 손상될 정도로 폭행한 양아버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구두 주걱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2살 입양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입니다. 양부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양부는 손과 주먹, 구두 주걱으로 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당시 옆에 아내가 있었다는 양부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양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결과 입양 이후 3차례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입양기관에서는 부모 형제들과 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상담만 가정방문이었고 나머지 2번은 전화상담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보이는 멍자국을 발견했다는 의료진 진술을 바탕으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절절한 유서가 범인을 잡게 했습니다. 낡은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한 일당이었는데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협박해서 뺏어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건장한 체구의 남성과 함께 터미널 밖으로 나갑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60대 남성이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고 트럭을 사기 위해 판매업자를 만난 겁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가격은 300만 원. 그런데 판매자는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트럭을 7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했고 남성이 항의하자 8시간 동안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대출까지 받아 계약을 맺었고 3주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거야. 누군가 이걸 엄청 많이 찍었다는 거야. 사채 빚을 자기한테 떠넘기지 않았나니 그걸 고민을 한 거야. 경찰은 유서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중고차 매매 사기단 2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항의하는 피해자에겐 위약금을 물라고 압박하거나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50여 명으로부터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주로 일용 노동직이 많았고요. 중고차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허위 매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온라인 서명엔 한 달도 안 돼 1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들과 함께 현장 재현을 했는데 누군가 구토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손 씨 친구의 가족을 신변 보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의 친구와 가족에 대해 경찰의 신변 보호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위협당할 우려가 있는 참고인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습니다. 손 씨 친구는 참고인 신분이고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각종 유언비어와 도리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와 그 가족이 연관된 장소에 일부 시민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경찰은 친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구 휴대전화와 연동된 온라인 저장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는 것과 동시에 휴대전화 속 기록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저장 공간이 동기화돼 있지 않아 사건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실종 당일 손 씨와 친구를 봤던 목격자 3명을 현장으로 불러 목격자 재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누군가 구토를 하고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10m 거리에서 손 씨와 친구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확보해 당일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4명의 주민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출입문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제는 비상시설들이 목적에 맞게 개선됐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 상황입니다. 창문을 통해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불길을 피해 난간에 매달려 있던 여성은 사다리차에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화재 원인은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아파트 12층에서 우레탄 폼이 폭발한 겁니다. 뒷베란다에서 시공을 하다가 폭발을 하니까는 화재 문입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 4명 가운데 2명은 불이 난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가 옥상 출입문을 못 찾아 변을 당했습니다. 17층 건물인 이 아파트엔 맨 위 17층이 기계실이고 옥상은 한 층 아래 16층에서 연결되는데 안내 표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17층 기계실까지 올라갔고 기계실 문은 잠겨 있었던 겁니다. 안경을 더 쓰는 데는 안경 안 쓰는 데는 그래서 연기 같이 쓰면 좀 멈췄어. 깜깜한데. 사고 이후 군포시는 아파트 내 피난 안내 표시 설치를 강화하고 꼭대기층에 기계실이 있을 경우 아예 올라오는 통로를 차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 기계실로 올라가는 복도엔 차단선이 설치됐지만 대피 방향을 알리는 등 안내 표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비상문이다 다른 테이프를 붙여라 그런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다 구하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대피 방향 표시 등을 2중 3중으로 설치한 아파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곳에는 옥상문에 커다란 비상구 안내 표지와 함께 형광기도 설치되어 있어 어둠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옥상 출입구 관리가 부실한 아파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옥상 통로에 버려진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가 하면 옥상 출입문이 쇠사슬로 감겨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와갖고 사실 다예요. 몇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거든.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층으로 대피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옥상문이 잠겨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아주 위험한 거죠. 건축법에는 옥상 출입구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잠겨있던 도어락이 해제 상태로 풀리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만 의무사항이어서 그 이전 아파트들에 대해선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자료가 있는 경기와 전남 지역의 경우 7,273곳의 아파트 중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자동 개폐 장치의 현황이 좀 정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통해서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비상출입문 위치를 모르거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목숨을 잃은 사람은 17명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코로나 백신 예약이 시작됐지만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접종이 확대됩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을 더 낮춰 허용했습니다. 16세 이상만 접종 가능했던 화이자 백신은 이제 12세 이상도 맞을 수 있어 46% 정도인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캐나다도 이 연령대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세 이상 임상 실험 결과가 좋으면 9월쯤 화이자 측은 거의 전 연령층의 접종에 대한 긴급 허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접종 연령대 확대로 집단 면역 조기 달성도 기대됩니다. We expect that children ages 12 to 15 will be authorized for vaccinations in the very near future. So that'll open up another segment of our population. 지난 9일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대였던 지난 1월에 10% 아래를 밑돌고 있는데 작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던 미 보건당국. 이제 실내 착용 의무 해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When that happens, the virus doesn't really have any place to go. There aren't a lot of vulnerable people around. And where there are not a lot of vulnerable people around, you're not going to see a surge. 접종 연령대가 낮아지고 실내 마스크 규정 완화까지 거론되면서 오는 가을 학기 정상 수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접종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남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킨 지 오늘로 100일입니다. 그동안 8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됐습니다. 그중에는 혁명은 심장에 있다며 시민들을 시로 응원했던 시인도 있는데 잔혹하게도 심장이 없는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이 나오자 시민들이 슬퍼하며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펼칩니다. 그들은 머리에 총을 쏘지만 혁명은 심장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군부를 비판해온 저항 시인 캐티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군경에 끌려간 지 하루 만에 심장 등 장기를 모두 적출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쿠데타 100일, 군과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지난 3월 미얀마 군의 날에는 한 살 배기 아기가 고무탄에 눈을 맞고 집에 있던 13살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군부는 그날 파티를 벌였습니다. 고문당하고 많이 다쳐서 다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요. 게릴라 같은 기습 시위를 이어가며 생명과 생계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가지만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북한보다도 더 심각한 독재 나라가 생길 거고 다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는 공포가 더 큰 것 같아요. 세금 납부를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한테 자금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는 그 개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거 하나도 안 내고 버티고 있어요. 저희는 끝까지 갈 거예요. 권리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 삶이 단 1분만 남았다면 그 1분에도 떳떳해지고 싶다. 미얀마의 수많은 저항시인 캐티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국제사회의 개입은 그저 말에 그칠 뿐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다툼이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가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당내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후보들은 주어진 룰에 맞춰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도 정권 재창출을 명분으로 연기 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당 지도부 결정을 거론하며 연기해도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기존 당원에 따라 진행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본다며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룰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합의를 한다면 그때서야 당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처음으로 언급한 친문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두관 의원은 경선 연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는 9월 초 대선 후보를 정해야 하는 민주당 당원대로라면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예비 경선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는데요. 어디에 가려면인가요? 에베레스트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데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갈 것 같진 않고요. 네, 비유를 한 건데요. 전당대회 경쟁자인 김웅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세대 교체를 내걸고 도전한 젊은 정치인들을 겨냥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선을 에베레스트 등반에 비유하며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대선 치르려면 이 본인처럼 이 경험 많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인데 네. 졸지에 동네 뒷산 다니는 정치인이 된 이들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주호영 선배께서는 803만 5번 오르시면서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 편하게 오선하지 않았냐고 꼬집은 건데요. 두 사람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대표께서 사실 대구에서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유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를 산은 당권이라는 산이 아니라 정권이라는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보안이 이 젊음이냐 경험이냐 이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핵심 이슈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조경태 의원은 젊음과 경험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5선 저 조경태가 국민의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1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뭐니 해도 뭐니 네.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 공약을 보면 돈풀기를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측근 의원들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직업 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1인당 평생 2천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얼마 전에 이 정세균 전 총리 20살들에게 1억 원씩 주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돈을 적립해서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머니 공약을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같은 걸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한 3천만 원 가능하다면 취업할 때까지 이렇게 일단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전 대표 오늘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 월세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현금성 복지를 하자는 건데 네. 이재명 지사도 빠지지 않죠. 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대선 주자들도 다음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도 이 돈이 모두 혈세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가 뭐니 해도 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청년층이 대선 주자에게 바라는 게 진정 현금일까요? 미래 비전을 좀 더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발인식이 오늘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경기 포천시 명산리 생가에서 노제가 열렸고 이 전 총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고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특별대담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대만, 일본의 삼각동맹이 한층 강화됐는데 한국만 갈림길에 외롭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서 기자가 글로벌 시장 상황을 분석해드립니다. 반도체 세계 1등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반도체 분야 매출은 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 감소했습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 세계 1위인 미국의 인텔에도 뒤졌고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도 아슬아슬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일본 업체 인수를 추진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상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는 선두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은 대만 TSMC에 계속 밀리고 있고 반도체 설계인 팹리스 분야는 미국과 대만, 중국 등 경쟁국보다 점유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대만, 일본이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각계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연구개발과 제조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0% 세액 공제를 요청하는 등 과감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거고 한 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왔습니다. 정부는 목요일에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섭죠. 소금값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부터 태양광 발전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데 홍유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드넓은 염전 곳곳에 새하얀 소금꽃이 피어납니다. 국내 소금의 80% 정도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군의 소금밭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말대로 다고이나 먹으려 그래요. 오늘 아침에 8,400원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7,800원 정도 거래됐거든요. 실제 20kg 한 포대에 2,000원 선을 유지하던 소금 가격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분기엔 9,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산 소금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고 창고에 쌓아둔 재고까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오래된 소금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팔려가지고 이제 다 코코넛을 다 내려버렸거든요. 아, 재고가 없어서요? 네, 재고 없어갖고 이제. 공급이 달리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국내 염전 59개가 사라졌는데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240헥타르, 축구장 336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일조량이 좋은 지역인 만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너도 나도 소금밭을 밀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이거 전환을 하니까 줄어들겠죠? 근데 태양광 전환을 하면은 태양광의 임대료가 그 돈이 계속 나오니까 일을 안 하고. 하지만 치솟는 소금값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산 소금 쓰려면. 일단 소금이 좋아야 되니까, 절임 배추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피해 여부에 따라 소금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지난주 카카오톡이 2시간가량 먹통돼 불편 겪은 분들 많았죠. 카카오나 유튜브 등이 먹통될 때마다 불편은 큰데 배상 책임은 없는지 문의 많았는데요.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건데요.
국내 총 트래픽이 1% 이상, 또 하루 이용자 100만 명이 넘는 사업자로 구글,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도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톡 먹통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어떨까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기준 또 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규정은 있는데 무료 서비스라면 예외입니다. 이 서비스가 만약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은 또 배상을 책임하는 그 조항에서 이제 예외가 적용이 되거든요. 애초에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유튜브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먹통됐죠. 유튜브의 경우 매달 10,000원 정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수인데요. 넷플릭스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구글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지만 손해배상은 없었습니다.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1시간 남짓인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소송은 어떨까요? 4시간 이상 충분하게 이용 중단이 있었고 업체들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야 개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피해를 받는지 또 서비스 중단 때문이 맞는지 이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하위로 추락한 프로야구 롯데가 시즌 개막 한 달여 만에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롯데는 위태했습니다. 지난달 KT를 상대로 롯데는 자동 고의 사구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패배로 끝난 경기에서 투수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롯데의 대표적인 작전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야수가 투수로 나선 게 3경기나 됐습니다. 더 이상 쓸 포수가 없어 이대호가 포수 마스크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경기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롯데는 이달 초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롯데는 오늘 유통 라이벌 SSG와 일전을 벌입니다. 관심이 쏠린 3연전 첫 경기를 코앞에 두고 허문회 롯데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2군에 쓸 투수가 없다며 쓰는 사람만 쓰는 허 감독의 방식이 팀을 리빌딩하겠다는 구단과 엇박자를 빚은 겁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는데 2군에 대한 어떤 인식 마찰은 최근에 어떤 그런 감독의 얘기 또 이런 것이 거의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싸늘한 팬심을 뒤로한 채 떠난 허 감독은 최근 10년 사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6번째 롯데 감독이 됐습니다. 롯데는 신임 사령탑으로 레리 서튼 2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서튼 감독은 현대, 기아에서 활동하며 홈런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팀에 겨우 7명이 축구 경기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경기는 9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심의 휘슬로 경기가 시작되는데 빨간 유니폼을 입은 선수를 세어보니 다 해봐야 7명입니다. 반면 상대팀은 제대로 나섰습니다. 골키퍼까지 총 11명입니다. 축구 규정상 한 팀이 7명 이상이면 경기 시작이 가능합니다. 7명이 뛴 팀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첫 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5분에 두 번째 골.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며 2분 뒤 세 번째 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비수가 부상을 당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결국 한 팀 선수가 6명으로 줄어들면서 규정상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한 지 9분 만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선수 대부분이 출전할 수 없게 되자 경기를 연기하자고 했지만 상대팀이 반대한 겁니다. 결국 유소년팀 선수까지 끌어모아 겨우 7명을 맞췄지만 웃지 못할 결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 세상마저 덮친 코로나가 야속하지만
경기 개최를 강행한 상대팀과 리그 사무국의 행태가 더 실망스럽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초여름처럼 더웠던 중부지방은 사진 속 어린이처럼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남부지방은 낮까지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예년보다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달라지겠는데요. 차고 습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덥고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서쪽 지역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반면 부산은 22도, 대구는 24도로 동쪽 지역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29도 등 일부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7월 하순처럼 덥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사, 교육감, 국회의원까지 이성윤 지검장은 30년 가까이 무수한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남을 단죄하는 자리기에 검사는 본인에게 더 엄격해야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수사 선상에만 올라도 직무에서 빠지거나 옷을 벗었던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소가 되거나 예고되어도 버티거나 승진하는 경우까지 생겼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자리로 지킬 수 없는 명예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